안녕하십니까. 저 피트앤캠의 김가뷰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앞에서 아마 영어로 한번 하신 거를 이제 영어로 한국말로 다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국제중재 절차에서 그 소송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특히 뭐 임시적 처분, 디스커버리, 또 중재판정 집행 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서로 활용할 수 있느냐를 예, 이제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앉아 있는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조아라 변호사님은 피터 앤 킴의 파트너 변호사님이시고요. 서울법대 오시고 스탠포드에서 LLM 하셨고, 그 뭐 우리나라의 투자 중재도 하셨고, 뭐 발전소, 뭐 인프라 관련 여러 가지 분쟁을 계속 큰 분쟁을 담당해 오고 계시고요. 일부 사건의 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그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윤석준 변호사님은 마찬가지로 피트앤킴의 파트너 변호사신데, 이 서울대학교 나오셨고 하버드에서 LLM 하셨는데, 이 한국하고 뉴욕에 자격 갖고 계시고요. 윤석준 변호사 마찬가지로 투자 중재도 하시고 상사 중재도 많이 하시는데, 네, 언어를 여러 가지 하십니다. 뭐 여러 나라 말을 제가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 네, 여러 나라 말을 하시고요. 그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백재형 변호사님, 로빈 백 변호사님, 이제 코브레인 킴의 변호사 파트너시고, 이 서울대, 이게 어쩌다 보니까 다 서울대시네요. 네, 서울법대 나오시고 미시간 대학에서 로스쿨로 오셨고, 네, 뉴욕주 변호사 갖고 계시고, 그 크로스 보더 디스퓨트를 뭐 누구보다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오늘 세 분이 아마 이 국제 중재와 또 그 국제 중재에서의 소송 법원에서의 소송 절차, 거기에 대한 그 다이나믹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일단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아라 변호사하고 이제 윤석준 변호사님 발표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 뭐 조금 질문 같은 걸 받거나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백 변호사님 발표를 듣고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아라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어, 그, 오늘 같이 지금 대면으로 참석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영어 세션도 들으시고 또 이어서 한국말 세션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저희가 일단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 법원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어, 네 개 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 첫 번째로는 중재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이 어떤 식으로 법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판정이 나온 다음에 그 판정을 집행 결정, 집행 승인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집행 승인된 그 판정을 가지고 실제로 강제 집행에 나아가는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첫 번째하고 네 번째 파트를 말씀드리고 윤석준 변호사님께서 2번하고 3번 파트를 설명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이제 이게 전반적인 그냥 오버뷰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판정 전에 법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결국은 가장 대표적으로 보전처분, 임시적 처분이라고도 부르고 한국 집행법상으로는 보전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주요한 어떤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중재법 2조 10조에서는 중재지가 한국이든 한국 바깥에 있든 간에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이 할 수 있다. 그 중재를 본안으로 하는 보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가압류와 가처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압류는 그 금전 채권을 이제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처분을 못하게 그 자산을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형태로 이렇게 묶어두는 그런 형태의 보전 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처분은 이제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분쟁 대상이 되는 어떤 동산을 인도하지 말 것을 이제 그 분쟁 대상이 되는 거를 이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서 현재 상태를 좀 유지시키는 형태의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이런 종류의 가처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압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보전 처분 중에 하나고 결국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본안에서 승소했는데 그 자산이 없어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해준다는 차원이고 한국 법은 그런 경우에 이제 채권자가 그 가압류를 신속하고 좀 신속하게 이렇게 받아놓는 것을 좀 확보해 준다라는 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 이제 성공률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파워포인트는 그냥 영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저희가 이제 요 사법 영감을 봤을 때 1년에 이제 전체에서 그 전체 지방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이 뭐 24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인용률이 85%. 이거 이제 그렇게 인용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엑스파테로 이제 한 당사자만 이제 신청만 하고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받는 쪽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는 심리기를 여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청서와 그 소명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증명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본안 소송에서 입증을 하는 것보다 소명이라는 형태의 조금 낮은 증명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다른 지역보다 다른 주리스딕션보다 한국 법원에서 가압류가 조금 용이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청 대비 한 85% 정도가 인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두 가지 모두 실제 중재나 본안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블랙 포인트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신속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본안에서 채권자가 지는 경우 채권자의 채권이 사실은 이유 없는 경우로 결정되면 이제 가압류 가처분을 받은 채무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거를 좀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대신 이 담보 제공은 현금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의 유형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담보 제공을 하는 그 금액 자체가 법원의 기준으로 아예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그 보전 처분의 종류 그리고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퍼센트 클레임 금액 대비 얼마 내지는 자산 금액 대비 얼마 이렇게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동산에 대해서 요구되는 담보가 가장 이제 높고 아마도 이제 그것은 동산이 잘못 가압류됐을 때 그 채무자가 입는 손해가 좀 클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높은 퍼센트가 설정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압류를 하고 나면 그 결과로서는 이제 그 법원이 내린 가압류 결정은 이제 그 채무자를 당연히 구속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분을 할 수 없는 그 금지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제3 채무자 사실은 이 분쟁 당사자는 아니죠. 본안에서의 분쟁 당사자는 아니고 제3 채무자 그리고 은행일 수도 있습니다. 예금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제3 채권자가 그 분쟁에서의 피신청인 내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안 되는 그런 법적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 제3채무자한테 법원이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을 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제3채무자는 이게 지금 어떤 종류의 지금 본인이 그 채무자한테 줘야 되는 돈의 성격이 무엇이고 뭐 금액이 얼마고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채권자 말고 다른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법원이 정해준 폼에 맞춰서 진술을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금융기관 같은 경우가 제3 채무자인 경우에는 그런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협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제공된 정보를 채권자로서는 좀 이용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보전처분 섹션을 인제 마무리하면서 채무자 입장에서 그 가압류를 당하는 쪽 입장에서 인제 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제 수단이랄까 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인제 가압류 명령이 일단 엑스파테로 진행됐으니까 모르는 채로 그 중간에는 이제 모르고 있고 최종적인 이제 가압류 결정을 이제 받겠죠. 받아서 알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의 신청은 이제 심리 기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소송 절차처럼 서면을 주고받고 기일도 열어서 이제 법원이 그 당초에 내려진 가압류가 적법했는지를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안으로 가기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가압류 명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제 채무자로서는 그럴 거면 빨리 본안에 가서 확실하게 그 청구권의 유무를 다투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제소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본안 절차를 시작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는 실제 가압류 자체 내준 본안에서의 그 청구권 유무를 다툰다기보다 그 실제로 본인이 그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뭔가 특히 뭐 동산, 부동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클레임 금액, 그 청구 금액 전부를 해방 공탁으로 이제 공탁을 해 놓고 그게 인제 대신 가압류 대상이다라고 하고 이제 본인이 원래 가압류된 자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윤 변호사님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보전 처분에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약간 실무적인 부분까지만 좀 부탁드리면 현실에서 보전 처분을 채권의 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상대방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을 자발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압박 수단으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도 여느 부동산이 아니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본사 사옥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신 거래 같은 것을 할 때 채권자가 당연히 본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압류가 돼 있다 그러면 사실은 추가적인 여신 거래를 하는데 상징적인 차원의 것입니다만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채무자가 또 다른 예로는 이제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 채권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 틀어막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력을 받고 또 쉽사리 협상 테이블로 끌려 나오게 되는 경우들을 과거 사건에서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략적인 활용 방안도 같이 다각도로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부분이 청구 취지, 중재에서는 저희가 이제 보통 신청 취지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재라는 것이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 더 다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뒤에 가서 조아라 변호사님 설명하실 텐데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 집행으로 나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에서 중재 판정에 쓰여 있는 주문이 어떤 내용과 또 어느 정도의 특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용이하게 집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이 굉장히 어렵거나 또는 궁극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청 취지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응해서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점인 신청 취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으면 주문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면 결국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좀 염두에 두실 부분이 첫째로 그 주문은 최대한 특정성을 갖추어서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사건은 주로 금전 지급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특별히 중재라고 해서
신청 취지나 주문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드물게 다수 당사자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 다수 당사자들 사이에 채권 관계가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물을 인도 또는 처분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집행 객체의 특정성 이런 것들을 처음에 신청 취지를 적을 때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정확하게 한국법에 맞춰서 기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하는 데 있어서 중재 판정 외부의 문서를 참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는 인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중재 판정 외부의 문서를 집행기관이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집행이 안 되는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주문 자체로 완벽하게 특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판정 이유 부분에 구체적인 특정 가능한 문구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렇게 서면을 작성하고 또 변론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용이한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청구 취지를 신청 취지를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중재 자체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그 한국 변호사의 일부 관여를 통해서 이런 청구 취지를 정리하고 또 그에 관련된 법리들을 상세히 변론 준비하는데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재가 진행되는 과정에 한국 법원에서 어떻게 증거조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슈입니다. 일단 중재지가 한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중재법이 적용이 되고 이런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한국 법원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중에 이제 윗부분 앞에 숫자 1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이 직접 증거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중재 쪽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이 직접 증인을 소환해서 증인신문을 하고 그 증인신문 조서를 결과물로서 중재판정부에게 송부한다거나 하는 형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조사 자체는 중재판정부가 직접 하되 그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에 증인이나 문서 소지자가 협조할 수 있도록 이제 한국 법원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직접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증인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이제 출석하도록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서 제출을 중재판정부에 하도록 죄송합니다. 하도록 우리나라 법원이 명령을 내려주는 이런 형태의 조력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재에 관해서 미국 국내 법원이 증거조사를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이른바 1782조 신청이 이제 과거에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미국도 판례 정리를 통해서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고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정리는 됐지만 기존에는 굉장히 폭넓게 활용이 되었었는데 한국 법원에서는 그런 형태의 조력은 종래부터 제공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재지가 한국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직접적인 관할을 가지고 증거조사에 조력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대한민국 법원의 신청을 통해서 중재지 법원 또는 증거가 위치한 곳에 있는 법원이 사법공조의 형태로 이제 증거조사에 조력하는 그런 약간 간접적인 경로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또 경로도 복잡하기 때문에 실효성도 이제 대한민국 법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화면에 있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재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또 경우에 따라서 외국 클라이언트가 외국 당사자가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재 판정을 집행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제 형태가 일종의 소송으로서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만 범위를 넓혀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에는 그 영미식의 디스커버리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상대적으로 범위가 좀 좁혀져 있는 문서 제출 절차가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문서 제출 절차에 따르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 측에서 제출될 문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특정을 해서 제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 문서의 소지자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343조, 344조 이쪽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는 한 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외국에서 디스커버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그 문서의 범위,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서들을 제출해야 되는지를 특정함에 있어서 어떤 범주적으로 특정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문서를 이제 제출을 받게 되고, 그런 문서 중에서 실제로 소송에 도움이 되는 문서를 추려가지고 증거로 제출한다거나 소송에 활용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국내 소송 절차에서는 그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실무상에 좀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국내 소송에서 이제 훨씬 넓게 쓰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법원의 문서 송부 촉탁이나 사실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제3자에게 관련된 문서의 제출이나 아니면 특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가장 전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이제 관련 형사 절차에서 수사나 아니면 재판 결과를 이제 요청해가지고 우리 민사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받아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디스커버리 없이 증거 조사를 하고 광범위한 어떤 그 청구 취지를 이유 있게 뒷받침할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강제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경우 굉장히 용이하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실무에서는 만약에 이제 형사적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때 이제 경찰이나 검찰, 요새 이제 검찰 수사권이 많이 좁혀졌습니다만은 이런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고 그쪽에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국가의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 나온 수사 결과를 이제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 촉탁이나 사실조회로 용이하게 받아본 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취지를 정리하고 입증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재 판정이 내려지고 나서의 집행 절차입니다. 그 한국 법원은 굉장히 중재에 친화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판단한 사항이나 중재판정부에서 판단된 부분들을 법원이 뒤늦게 나서서 다시 심사한다거나 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 결과 실무에서 중재 판정이 취소된다거나 집행이 거부되는 경우는 아주 매우 드뭅니다. 이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의 경우에만 그런 중재 판정 취소나 집행 거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자면, 첫째는 중재 합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좀 한국의 특유한 이슈로 선택적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중재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중재 판정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거부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뭐 이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겠습니다만은 중재 판정이 내려지고 나서 자발적으로 채무가 변제가 되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중재 판정이 집행이 청구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 당연히 채무가 이미 변제가 됐기 때문에 뭐 이중 배상을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집행이 거부되는 것이 타당하겠고요. 실무상으로도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 중재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또 대리인으로서 이른바 더블 해팅, 이중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집행이 거부가 되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중재 합의의 경우 좀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이거는 도저히 집행해 줄 수가 없겠다, 이런 경우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더라도 거의 대부분 중재판 집행해 주는 것이 확고한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지금 현행 개정된 2016년 중재법상으로는 그 과거와 달리 중재판정 집행 절차가 이제 결정 절차로 변경이 되어서 절차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결정문도 간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판결 절차일 때도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기는 했었는데, 결정 절차로 바뀐 이후에 실무상 소요되는 시간이 더 줄어들어서 요새는 뭐 아주 빠른 경우에는 4개월 남짓, 조금 길더라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제1심 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무상 한 가지 또 참고하실 만한 부분은, 외국어로 되어 있는 중재 판정의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번역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번역을 어떻게 제출해야 되느냐, 뭐 번역 공증을 받아야 되느냐, 외국 현지에서 현지 공증이나 아니면 영사관 번역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정법으로 완전히 정리를 해서
번역에 뭐 특별한 인증이나 공증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번역 범위에 관해서도 그 중재 판정, 그 외국 중재 판정은 특히 영미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깁니다. 100페이지 뭐 넘어가는 경우도 예사로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일단은 주문이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먼저 번역을 하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다투는 경우에 그 추가된 부분을 소송 진행 중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확고한 실무 경향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재 판정 집행이 신청이 되었을 때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피고 내지는 피신청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서 좀 살펴보면 외국의 채권자가, 그러니까 중재에서 이긴 채권자가 한국에서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했을 때 이제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입니다. 신청인이 한국 내에 뭐 사무소나 주소나 뭐 기타 관련된 프레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피신청인은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이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신청인으로서는 관련된 소송 비용 전액을 사전에 이제 담보로 제공을 해야 절차가 비로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 소송 비용의 범위는 1, 2, 3심 통틀어서 이제 인지액이고요. 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청인이 인지액을 납부를 하면서 절차를 시작했을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 3심 인지액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송달료도 역시 1, 2, 3심.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피신청인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소했을 것을 가정했을 경우 신청인이 지급해야 되는 변호사 보수도 전부 다 1, 2, 3심 통틀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실무상 제가 직접 담당해서 진행해본 사건에서는 100%다 그렇게 3심까지 다 포함해서 담보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구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많은 경우에는 이제 수억 대까지도 올라가게 되고 물론 뭐 이런 경우에 그 담보 증권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만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 한국 내에 주소나 거소 뭐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신청인에게 보증보험증권사에서 담보를 또 쉽게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액 현금을 공탁해야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당사자에 따라서는 사건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서 수억 원의 공탁을 해놓고 이제 몇 년 동안 그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을 포기한 채로 사건을 진행하는 게 부담이 돼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제가 예전 사건에서 직접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원칙적으로 이 신청은 본안에 관해서 답변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일단 본안에 관해서 답변을 해버리면 이런 신청권은 이제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자칫 이 부분을 놓치고 외국 신청인으로부터 그 신청서 부분이 송달이 됐네. 그러고는 이제 열심히 대응 전략을 세워서 답변서를 내버리고 뒤늦게 이제 이걸 발견을 하시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실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초기에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것은 이제 제1심 결정부터 바로 집행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불복을 해서 재항고를 하더라도 이제 집행을 당하는 와중에 병렬적으로 원래 절차를 다퉈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집행정지를 해놓고 이제 불복을 해서 다투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 집행, 강제 집행 부분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 결정까지 나오고 나면 실제 자산에 대한 집행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만약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가압류 같은 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자산이 특정이 된 상태일 것이고 그러면 그 집행 결정에 기해서 이제 본압류로 이제 넘어가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이 단계에서 그 자산을 파악해야 되는 단계라면 이제 한국 민사집행법 상에서는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와서 그 본인의 자산을 그 진술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는 이제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부동산하고 동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강제 경매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 그 수익을 채권자들한테 법에 정해진 그런 방법에 따라서 분배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특히 부동산은 그거에 추가해서 강제 관리,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처분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관리하면서 생기는 수익 자체를 가지고 이제 집행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서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한테 지급을 구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압류 및 그 전부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채권을 신청인 내지 채권자에게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그 방식으로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압류가 되어 있는 단계에서 이제 제3채무자가 그냥 본인은 이제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탁을 해놓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은 공탁금이 법원의 소관하에 있는 것이고, 본압류로 넘어간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그 채권자가 이제 공탁금 자체를 출급해 감으로써 이제 집행을 완료하는 그런 방법도 한국법상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이게 중재나 소송이나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중재하기 전에 또 하는 과정에서의 보전 처분이나 뭐 하고 난 후에 집행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고객한테 제일 중요한 이슈고, 이게 사실 저희들이 그 로스쿨 다닐 때, 법과대학 다닐 때나 로스쿨 다닐 때 공부하면 참 머리 안 들어오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굉장히 잠 오는 주제인데 실제 실무에 나와보면 엄청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변호사 지금 38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이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보전 처분 어떻게 하고 나중에 집행 어떻게 하느냐가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만, 좀 보전 처분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실제 중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측면을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보전 처분에서 보면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제가 뭐 긴급 중재인 사건을 한 적이 있는데 한 150개 국가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걸 금지시키는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150개 국가에 가서 이제 보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들겠죠. 그래서 중재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제 그런 또 긴급 중재인은 뭐 2주 내에 보통 결정을 하니까 중재인은 괴롭지만 당사자는 굉장히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에 법원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제가 했던, 옛날에 제가 해상 변호사 할 때 했던 사건 중에는 오징어 관련된 분쟁이 있었는데 홍콩에 중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창고에 있는 오징어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안 하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썩기 전에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얼마에 팔 것이냐 이걸 법원이 정해가지고, 언제 팔 것이냐도 법원이 정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 이건 법원이 하지 않으면 못하는 절차인데요. 그래서 중재에서 뭔가 구제를 구하느냐 또는 소송에서 이 절차를 구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초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조 변호사님의 어떤 어드바이스랄까? 일단 그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특히 법원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점 중에 하나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몇 차례 설명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법원이 채권 가압류를 하는 순간 그 제3채무자한테도 뭔가 의무를 발생시키는 건데, 이 중재의 국면에서는 사실 그 제3채무자는 당사자도 아니고 중재 합의의 당사자도 아니라서 이제 중재 판정부가 뭔가를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좀 적은 반면에, 이제 법원이 내릴 때는 뭔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채권 가압류의 차원에서는 법원의 을 통한 가압류가 좀 유효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오늘 예. 그
뭐 아시겠지만 우리 가압류 절차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5%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가압류가 되고 나면 이 해방 공탁을 위해서는 현금만 법원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압류를 당한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담보가 있었잖아요. 담보가 10%, 20%, 30%, 40% 이렇게 있는데 그 게임이거든요.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잡느냐 이 게임인데 만약에 부동산 10% 내가 잡았는데 그 풀려면 100% 현금을 내야 되니까 그게 금액이 커지게 되면 현금을 낼 수 없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아까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 레버리지로 사용될 수 있다. 뭐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하나만 더 윤 변호사님한테 윤 변호사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커버하셨는데 그 현실적으로 중재를 하면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의 증인이 있는데 중재 절차에서는 사실 당사자가 증인을 데리고 오는 사람만 증인 신문할 수가 있고 이 제3의 증인을 못 부르게 되잖아요. 그럼 제3의 증인을 부르는 방법이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그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태국에 이제 증인이 있는데 태국의 증인을 그냥 중재 판정부가 부를 수가 없으니까 중재 판정부가 태국의 법원에다가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당사 그 이제 법원이 소환을 해주고 소환을 하니까 그 증인들이 직접 중재 절차에 출석해서 이제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직접 출석은 어려워서 이제 비디오로 하게 되고 비디오로 그 당사자 대리인의 사무실에 가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됐는데 두 사람이 그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두 사람이 증언을 하게 됐는데 한 사람만 출석을 하고 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출석하고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사자 대리인 사무소에서 한 사람 올라가게 하고 한 사람 못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만 증언을 하게 된 결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인 신문을 만약에 법원에서 도와준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원 같으면 외국 법원에서 또는 중재판정부에서 증인 신문을 도와달라고 하면 판사님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뭐 대리인이 참석해서 신문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뭐 법원도 판사님도 계시고 또 뭐 아니면 아주 한정적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떠신가요? 윤 변호사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관해. 그거는 일단 우리나라 뭐 법령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조사 방법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다 규정해놓고 있지는 않고 그걸 일일이 다 규정하기도 좀 어려워서 어느 정도는 그 법원의 재량과 실무 관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재판정부가 가능하면 중재판정부한테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으로 중재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증거조사 결과 그 모양이랄까요? 그거를 조금 법원에다가 알려주면서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뭐 신문을 한다면 어떤 세팅으로 하면 좋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제 법원의 재량을 그런 형태로 맞춰서 맞춤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예, 제가 하여튼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 백 변호사님 일단 발표 좀 듣고 또 뭐 또 예, 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PPT 띄워주시고 그 사이에 그 방금 윤가비 대표님 말씀하신 그 똑같은 말이 미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로스쿨 다닐 때 교수님이 이제 되게 유명하신 J.J. 화이트라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Judgment is nothing, possession is everything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판결문 받아서 그거 어디다 쓰냐? 점유하고 있는 게 장땡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수업 시작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분쟁을 해결하고 어, 에셋을 리커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사용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 많이 미국 영미 특히 영미 쪽에서는 좀 더 많이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펌도 뭐 이미 이런 이제 채권 채무자 중에서 그 관계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판결 외국 판결 승인 집행 아니면 중재 판정문의 승인 집행을 거의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지금 이미 해오고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여러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퍼져 나가고 있는 거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저희가 이제 미국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외국 판결문이 집행이 되는지 승인 집행되는지를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재 판정문이 어떤 식으로 승인 집행되는지를 볼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는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 공통으로 실제로 이게 사용될 수 있는 툴이랄까 이런 그 절차 같은 거는 굉장히 비슷하고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간 그 법원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라든가 그 법제의 특이한 방침 때문에 그 어프로치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따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이 법원에서 나온 외국 법원의 판결문을 승인 집행하는 거를 먼저 볼 텐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하나는 이거를 중재판정문이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은 연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법에 얹어서 연방 스트럭처가 또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한번 미국 어느 주든 승인 집행을 받으면 다른 주로 옮기는 거는 딱 요 구조를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외국법의 승인 집행은 주법원에서도 하고 연방법원에서도 하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주마다 각자 승인 집행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르고 그 법제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사건마다 그 채무자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자산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 주에 맞추어서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중재 판정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법의 중재 관련 연방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따라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주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Judgment Recognition Act라고 해서 사실 저도 이거는 항상 모델 액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요런 것이 있다. 요거는 이제 모델 액트라고 해서 각 주마다 꼭 한국 이제 다른 나라에서 조약을 인준하는 것처럼 주마다 이거를 입법 절차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29개인가 30개 주에서 이거를 받아들였고 이거는 2005년 버전이 30개 정도 주에서 받아들여져 있고 이 앞에 거는 1962년도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8개인가 주에서 받아들여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들은 그 주 자체의 커먼로를 통해서 외국 판결을 승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제 제일 아래 부분에 full faith and credit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단 한 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하다가 모자라서 에셋을 또 다른 주에 있는 에셋을 찾아서 뭐 텍사스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텍사스에 가서 다시 외국 판결을 승인 집행받는 게 아니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승인 집행하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텍사스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05년 모델 액트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국제 승인 집행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 한국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고 금전에 대한 것이어야 되고 Final Conclusive Enforceable 그래서 이렇게 최종
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더 이상 이렇게 항소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된 판결이어야 되고 그게 실제 issuing country라고 하는데 rendering country라고도 하고 처음 시작된 나라에서 이게 집행이 가능한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있는 범위가 또 따로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뭐 세법 관련된 판결문이나 아니면 가정 관련된 그런 소송에서 나온 판결문들 이런 거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승인을 이제 해주는 쪽으로 당연히 되어 있고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미국 법원에서는 한국이나 또 다른 데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 다루지 않는 건 아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국 법원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예를 들면 뭐 관할에 대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법원과 연방법원 사이의 관할 이슈 아니면 주법원끼리의 관할 이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법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판사님들이 늘 보는 포인트인데 한국 판사님들은 절대 안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 안에만 있으면 대부분 관할이 인정이 되고 송달 같은 것도 당연히 법원을 통해서 송달되기 때문에 이게 유효한 송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훨씬 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거를 반대쪽 채무자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만약에 한국 판결문을 승인 집행을 하려고 할 때는 가장 처음 이제 반대 논거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판결문 자체에 관할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고 송달이 유효했는지에 대해서 아무 확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방어를 하기 시작하면 미국 판결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사님들이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소명을 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신청 취지나 청구 취지에 어떤 식으로 그 녹여낼 것인가. 그래서 받아들이는 나중에 이제 승인 집행을 해야 되는 법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좀 더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법원 판결문을 승인 신청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로 가압류나 가처분에 준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식으로 말하면 채권을 이제 그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트랜잭션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디스커버리 관련한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판결문 관련된 거지만 in rem하고 in personam 이거는 이제 물건에 대한 것이냐 한국으로 치면은 뭐 자산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냐 이런 건데 아까 저 김가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물건으로 치면 그 자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저 승인 집행을 요청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150개 국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판매자 본인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 그 본인을 기속하고 구속할 수 있는 판결문 결정문을 받으면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룬 사건 중에는 그 채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뭐 자산을 숨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 이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법정 모독, 한국말로 하면은 법정 모독이라고들 번역하시는데 컨템프트라고 해가지고 그 자산명시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벌금이죠. 벌금을 그냥 채무액을 그냥 벌금으로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 악성 채무자이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어떻게든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그 채권자 편을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법인격 부인을 어떤 단계에서 이제 주장할 수 있는지,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초반에 처음부터 본안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어, 승인 집행 단계에서도 추가로 그 법인격 부인이나 이런 거를 제3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 까다롭고 그 절차보다는 어, 소명해야 되는 이슈가 훨씬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는 거는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어, 지금까지는 그 판결문, 외국 판결문 집행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 이제 요거는 중재 판정문에 대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이제 루트를 거치는 거를 전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이나 아니면 한국 뭐 KCAB나 아니면 ICC나 뭐 다른 곳에서 받은 중재 판정문이나 비슷한 라우트를 거치되,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연방법상 아비트레이션 액트를 통해서 연방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거를 주법원을 통해서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요거가 이제 그 외국에서 진행 중인 어, 중재 절차를 위해서 미국 법원의 힘을 빌어서 어, 가압류 가처분을 구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법보다는 주별로 이제 되어 있는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채무자의 자산을 알 수 있으면 그 채무자 자산이 있는 곳에 주 법원에 가서 요런 그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윤 변호사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1782, 1782라고 해서 미국 연방법상 외국에 진행 중이거나 제기될 그 프로시딩에 대해서 프로시딩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 법원이 디스커버리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그 전에는 외국에서 진행 중인 중재도 포함이 되는 쪽으로 보는 게 대다수였는데, 이제는 미국 대법원, 연방 대법원 판결로 그 범위가 어, 많이 좁혀져서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그 딱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더라도 연관되어 있는 다른 뭐 형사 절차라든지 별도의 민사 절차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 세븐틴에이트를 이용해서 그 자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을 찾아서 중재 판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수행해 본 사건들 중에서도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가처분 가압류 관해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까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 법원에서는 인용률이 85%뭐 요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법원에서는 훨씬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미국 법원에서는 좀 더 그 재산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더 무겁게 생각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 risk of dissipation이라고 해서 자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 내지는 빼돌릴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위험하다. 아니면 어 이거를 뭔가 법원에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이 나중에 판결을 받거나 중재 판정을 받았을 때 이게 ineffectual이라고 해서 효과가 이 본안 소송을 이기는 소용이 없어질 만큼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이제 소명해야 되는데 그 스탠다드가 되게 높아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훨씬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그걸 받으면 그 다음에는 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거가 훨씬 한국보다 더 넓은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밸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자산을 특정해 가지고 이제 보통은 가압류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정할 필요는 오히려 없고, 이런 경우에는 저 자산을 빼돌리거나 나중에 중재 판정문이 아무 쓸모 없게 되는 경우를 이제 소명을 성공적으로 하는 거를 전제로 하면 그 가압류나 가처분의 대상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반대로 이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게 뭐 넘어야 될 허들이 낮은데 들어가 보면 사실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자산을 이미 밝혀놔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제한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넘어야 될 허들은 너무너무 높지만 그걸 한 번 넘기만 하면 가압류 가처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이게 해볼 만한 것이냐, 이런 밸런스의 차이가 있는 거고,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툴들은 되게 비슷하게 있는 것 같지만 법원의 입장이라든가 판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범위라든가 뭐 줘야 되는 저 burden 자체의 무게라든가 까다로운 정도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선은 요거는 마치고 그다음에 뭐 대표님이나 뭐 다른 분들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늘 시간이 문제인데요. 집행할 때도 시간이 문제인데. 예, 지금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법원하고 사실 미국 법원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문명 국가도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데 그게 법적 모독이 안 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만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그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나머지 국가에 가시면 법원의 명령만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게 소송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할 대상이 되니까 그게 국내 법원하고 사이에 상당히 차이가 있고, 보전 처분 정도 되면 사실 각국이 너무나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집행감은 더 심해서 사실 공탁 이야기는 내가 복잡해서 안 했는데 공탁 정도 가면 정말 다릅니다. 국가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고려할 점이 되게 많은데, 지금 특히 이제 코브랜킴은 이 집행의 전문성을 세계적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세계 사실 제일 유명한 로펌인데, 아까 지금 1782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미국 로펌이랑 같이 뭐 그런 절차를 도와드리거나 또는 관여해 보거나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중재는 길이 막혔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중재에서는 길이 막히면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뭔가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쓸 수 있겠다. 근데 영업 비밀이라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개 정도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소송했던 것 중에 하나는 따로 중재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형사 절차가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보통 이런 저희가 다루는 소송이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 얽히고 설킨 게 많아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국가에서 그 중재가 이제 진행되면서도 동시에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형사 외국에 적어도 중재와 형사가 있고 그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여기에 제출하기 위해서 1782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겠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는 중재를 위해서 1782를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형사 절차에 내겠다고 하면서 신청을 하고 그거를 미국 법원에서 받아주고 제3자가 자료를 주면 그거를 형사 절차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재 절차에도 낼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대법원의 판단을 완전 돌려가는 거다. 이건 쓰리 쿠션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대 의견이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착안한 거는 그 형사 절차에서 다른 피해자는 그 검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수사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그 형사 절차에서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피해자 1이 자료를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검찰의 법원에 내면 형사 절차에서 그 자료를 다른 피해자가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실은 중재에 자기가 내고 싶으면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뭐 복잡한 단계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어디는 그렇게 하면 거꾸로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위험한 요소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도 이제 계속 발전되고 있는 이제 영역이기도 하고 영업 비밀이지만 사실은 너무 새로운 케이스, 너무 복잡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업 비밀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계속 이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저희도 그런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보는 제가 경험하는 한 가장 뚜렷한 이제 추세가 분쟁이 굉장히 급하고 여러 레벨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분쟁이 뭐 요새 뭐 문제가 되는 뭐 IP나 뭐 바이오나 게임이나 크립토나 뭐 이런 게 다 급하고 그다음에 뭐 형사 절차도 있고 소송 절차도 있고 보전 처분 절차도 있고 중재 절차도 있고 이래서 막 여러 단계로 이제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 논의한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사건을 담당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고 들어봐도 뭐 그런가 약간 졸리는 느낌 드는데 막상 사건을 맡아보시면 아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그때 잘 들어둘 걸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한정이 돼서 어렵습니다만 혹시 후보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질문하시기가 어려워. 네. 예. 네. 회사법 M&A 쪽하고 있고 중개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못하는 오늘 되게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농업 비밀까지 아는 거를 배우게 되는 자로서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저는 이게 소송과 중개는 되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송으로 가거나 중개로 가거나 근데 이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배운 부분인데 아까 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받으면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으로 대응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소송 절차에만 국한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중재도 마찬가지로 이게 절차가 개시돼서 그 중재에 대해서도 이런 절차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약간은 소송과 중재를 그럼 내가 앞으로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설명드린 것 자체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인 법원 절차의 경우는 한정이고 이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요건이 한국 내에 찾을 수 없으면 신청해서 대부분 인용받을 수가 있어요. 요건도 훨씬 간단하게 돼요. 이제 중재에서 비슷한 게 안 되냐? 되기는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중재 비용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을 중재 판정부에 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법에 딱 규정이 명확하게 요건이 나와 있거나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중재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포스트 어워드를 받았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비용을 상환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게 도저히 집행이 안 될 것이 너무 명백하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신청인이 페이퍼 컴퍼니인데 굉장히 프리버러스한 클레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입증을 해야 이제 명령이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을 당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다퉈보지도 못하고 처음에 이제 다툴 기회를 차단당하는 약간 공정한 right to be heard의 또 이슈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중재판정부는 훨씬 더 엄격하게만 그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에서는 요건이 딱 정해져 있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쉽게 나오는 반면에 중재에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소송보다는 훨씬 어렵다. 중재 절차에서 허용이 되는 경우는 뒤에 이제 서드 파티 펀더가 있어서 실제 돈은 펀더가 낼 거다. 그러면 펀더한테 네가 내겠다고 언더테이크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비용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이제 영국을 비롯한 영국계 국가에서는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는 게 이게 이제 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소송을 하거나 싱가포르 소송하시려고 하면 거기 주소지가 없으면 상대방이 이제 소송 비용 담보부터 내놓으라고 하게 되거든요. 소송 비용 담보는 그냥 제공할 수가 없어서 결국 로펌이 제공해야 되고 로펌이 제공하려면 사실상 당사자는 현금을 내야 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소송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어서 그냥 그 보증보험만 내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소송 비용 부담이 이제 한정적이니까 소송 비용이 그 실제 당사자 부담은 전체가 아니고 또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미국 같이 저도 소송 비용 물어주지 않는 나라는 아예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이라고 하는 굉장히 실무적인 이슈지만 실제 소송을 할 때 얼마나 당사자한테 부담을 주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논의하는 이 굉장히 많은 주제를 커버했는데 한 개 이슈라도 실제 들어가면 그 실질적인 임팩트는 굉장히 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그러면 뭐 더 의미 있는 질문은 아마 이메일이나 다른 형태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세 분한테 감사드리는 박수를 바쁜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